몸을 움직여야 내가 회복이 된다. 중독 치료에 러너스 하이를 적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2014년에 22개의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에 알코올, 니코틴 등 합법 약물과 헤로인, 코카인 등 불법 약물로 인한 중독을 치료하는데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운동이 절제력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금단 증상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효과는 불법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크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독 치료에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있었다. 메타암페타민에 중독되었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들을 1년 동안 추적한 연구를 살펴보자. 앞서의 보상 시스템 재건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연구에 참여했던 마이크의 친구인 하이베르 엘리아도 이 연구의 대상자였다. 재활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그 둘은 1년이 넘게 메타암페타민을 사용해온 상황이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기본 치료를 받으면서 연구를 위해서 각기 다른 활동을 추가로 수행했다. 몸풀기, 심장 강화 운동, 근력 운동, 정리 운동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정증 중독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이야기하기 전에 운동 프로그램이 중독 치료에 효과적이었던 이유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 번째,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하는 심장 강화 운동과 중독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근력 운동을 제공했다. 약물을 끊은 뒤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했다. 세 번째, 운동시설만 제공하지 않고 전문 트레이너가 감독해서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운동 프로그램의 중독 치료에 효과적이었던 이유에서 중증 중독자 대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다. 체계적인 운동이 회복을 낳는다.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모습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하비에르의 일지에는 대원의의 첫 1개월 동안에 매주 4시간 이상 운동을 했다고 적혀있다. 그렇지만 재활 중인 모든 중독자들이 운동을 계속한 것은 아니었다. 운동을 계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증 중독자였다. 해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왜 해리에게 그토록 힘들었을까? 더 큰 싸움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물을 과다하게 상용하면은 그 중에도 특히 전전두피질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불행히도 전전두피질은 합리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약물을 향한 갈망을 참아내고 꾸준히 운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보통 환자들은 중독이 가장 쉽게 재발하는 시기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슬프게도 재활을 시작한 지 6개월 내에 메타암페타민 중독자의 50%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 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시기에 발생하는 갈망은 도파민이 고갈되어서 생기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약물을 쾌락해서 만들어진 강철보다도 강한 연결고리가 다양한 자극에 쉽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사람, 장소, 약물을 사용할 때 마주했던 모든 대상이나 감정 트리거가 되어 약물을 사용하도록 꼬드긴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집을 지날 때마다 유혹에 시달리는 것도 파티에서 어울렸던 친구를 볼 때마다 술을 마시고 싶은衝動이 치솟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양한 자극의 절제력을 이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루탄산염이라는 내항물질을 알아야 한다. 글루탄산염은 뉴런들을 이어주는 두뇌의 풀과 같은 존재다. 문제는 글루탄산염이 강력 순간 접착체처럼 약물과 쾌락 자극도 단단하게 붙인다는 것이다. 약물을 복용할 때마다 더 많은 글루탄산염이 연결고리에 붙고 결국에는 약물과 자극 사이에서 배선이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는 공포 조건화와 같은 원리로 자극의 공포 대신에 쾌락을 연결하는 것이다. 두뇌의 배선이 끊어지면 자극을 마주할 때마다 약물을 기대하게 된다. 이 기대감이
약물을 끊을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극감이 있고 약물이 없으니 뇌는 건강 상태에 빠지고 근던 증상이 나타난다. 약물을 끊고 싶다면 자극이 있는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하는 이유다. 자극이 없고 낯선 재활시설에서는 절제력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친숙하고 자극이 생생히 살아있기에 약물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다시 엄습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제기간이 길어질수록 갈망은 강해진다는 점이다. 자극 때문에 생기는 갈망은 약물을 끊은 지 1개월가량 되었을 때 최고조에 이른다. 심한 경우에 약을 끊은 지 6개월이 될 때까지 강력한 갈망이 지속되기도 한다. 재활시설에서 나온 직후에 운동을 지속하기 가장 힘들고 약물을 끊은 뒤에 16개월 동안의 재발 위험이 특히 높은 이유다. 다행히도 약물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운동을 하면은 약물과 자극 사이의 관계를 약화하고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30분 동안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은 갈망이 6배 감소하고 운동 후에 최소 50분 동안은 약물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갈망을 억제할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메타암페타민 중독자의 갈망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 운동한 지 단 6주 만에 중독자의 갈망은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6주 동안에도 갈망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음원으로 돌아가보자. 어떻게 하면 중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재활시설에만 마련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확장해야 한다. 현재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조직은 예전에는 중독자였지만 운동의 체력으로 중독에서 벗어나고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설립한 것이다. 뉴욕 오디세이 하우스, 오하이오 레이싱 포 커버리, 필라델피아의 백온 마이 피트 등이 그렇다. 크로스핏 클럽들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독자로 약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최고의 공격은 예방이다. 최고의 공격은 예방이다.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중독되었던 데는 재발이 항상 지약하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말은 없다. 가수 프린스, 로저스 넬슨,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영화 배우 필립 시모, 호프먼 등 약물 가다복용으로 사망한 유명인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저 교훈을 되새긴다. 호프먼은 20대 초반에 약물을 끊은 뒤에 20년 넘게 멀리했지만은 그의 뇌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약물의 쾌락을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약물 가다복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휴스턴의 사망보도 직후에 미국 언론인 빌리 오라일리는 투데이 쇼에서 휴스턴을 맹비난했다. 그는 휴스턴이 스스로 죽음을 앞당겼으며 그에 대해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독이 정신질환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중독자가 의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폐암에 걸리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 강력한 코카인 일종에 중독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중독으로 인한 두뇌 손상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냈다. 만성적인 약물 남용이 이어지면 중독자의 뇌는 자유의지가 사라진다. 운동이 뇌의 회복을 도우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서서히 떨어지기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먼저이다. 운동이 중독을 예방한다. 운동은 약물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집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어느 집단이 약물에 가장 취약할까? 인간은 누구나 약물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10대가 특히 위험하다. 10대의 뇌에서는 뉴런과 기타 뇌세포로 구성된 회백질과 그물망처럼 모든 회백질을 하나로 연결하는 백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호기심이 많은 10대의 뇌는 회백질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그 절반을 전전도피질에서 폐기한다. 이로 인해서 10대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전전도피질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서 중독에 더 취약한 것이다. 사춘기까지의 이런 뇌의 점검 활동은
자신의 환경에 기반한다. 물론 일부 연구자는 10대의 뇌가 덜 발달되어 있는 이유를 그들의 더 많은 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설계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10대 뇌의 왕성한 학습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존에 유용하지만 약물 중독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가 된다. 이를테면 중독자 자녀의 경우에 부족한 도파민 수용체를 보충하기 위해서 쉽게 약물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도파민 보호성 체계에는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성에게는 보호성 경험에 더 큰 자극을 받는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약물 중독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10대를 포함한 중독에 취약한 이들을 올바르게 보호하는 방법은 뭘까? 최신 연구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약물 취약 집단을 보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동안 우리는 최대한 마약과의 접점을 줄이는 방법을 써왔는데 그보다는 신체 활동을 토대로 건강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독 예방에 더 효과적이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다. 로드아일랜드의 4,000명가량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법을 실험한 것이다. 학생들은 두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이 되었다. 흡연과 음주를 방지하는 일반적인 중독 예방 프로그램, 전자기기 사용을 시간을 줄이면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에너지 균형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은 모두 3년 동안의 5회 진행되었고 결과는 놀라웠다. 에너지 균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대들은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대에 비해서 흡연 및 음주에 훨씬 덜 빠졌다. 이 연구는 내가 약물을 사용하고 잊어버리는 광고 등 1980년대 마약 예방 캠페인의 효과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왜 일반적인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 연구진은 중독 예방 캠페인이 오히려 10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10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10대에게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운동 등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보다 보편적인 마약 예방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한계다. 에너지 균형 프로그램은 바로 그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 신체 활동으로 더 많은 도파민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결과적으로 신체 활동이 많은 10대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도 알코올과 약물에 덜 빠져들었다. 운동은 남학생과 여학생들 모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중독에 취약한 특성에 따라서 운동에 쉽게 빠져들어 더 큰 혜택을 누렸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덜 움직이는 경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찰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달리기 프로그램은 중독에 취약한 환경에 처한 고위험 청소년을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탁월한 방법이다. 우리 집 근처에 위치한 FBA라는 달리기 클럽이 그 예다. 여학생들은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는다. 내가 가르치는 대학원생 중에 한 명도 이 단체의 자원봉사 코치로 11에서 14세 여학생들이 5km를 달릴 수 있게 훈련시킨다. 여학생들은 훈련을 받으며 인생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얻는다. 자전거를 타며 중독에서 벗어나다. 내 어린 시절에도 여학생을 위한 달리기 클럽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결핍된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했고 그 과정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리 자랑스럽지도 않은 과거지만은 10대가 중독에 얼마나 취약한 각성시키고 공개한다. 나는 어릴 적에 담배에 손을 댔다. 아버지가 흡연계였기 때문에 시작이 더욱 쉬웠다. 공교롭게도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수영을 그만둔 여름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담배의 느낌만 확인하고자 다짐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담배가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평소 스스로를 마음먹은 일을 해내고자 하는 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세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해석하자면 이것이 정상이다. 통계자를 살펴봐도 금연했던 흡연자 중에서 절반이 1년에 단씩 담배를 피운다. 처음 두 번의 금연 시도 때는 니코틴이 주던 도파민을 음식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다. 초콜릿, 케이크, 딸기, 아이스크림, 치즈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치웠다. 결과는 어땠을까?
나이에는 담배 대신에 음식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과식은 약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 시스템을 지배하면서 사람을 음식 중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담배는 끊었지만 살이 찌고 건강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처절한 노력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회복하고 살도 뺐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衝동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일었다. 한 모금 피우는 게 뭐 얼마나 나쁘겠어? 라고 뇌를 또 꼬드겼다. 이 유혹에 몇 번 넘어가자 자극과 담배 사이의 강철 같은 연결고리가 되살아났고 나는 다시 담배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다행히도 대학원에 시도한 세 번째 금연은 성공이었다. 낡은 로드 바이크를 막 얻은 참이었던 나는 담배나 음식 대신에 운동으로 도파민 결핍을 대체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물론 운동을 더 일찍 했더라면 아예 중독되지 않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중독된 일을 고치는 하루 10분 트레이닝, 뇌신경 복구 운동 5분간씩 천천히 걸으면서 팔굽혀펴기 또 이렇게 다양한 운동, 런치, 또 사이드 플랭크, 휴식, 또 편안한 걸음걸이로 또 걷고 갈망을 없애버리고 뇌신경 바로잡기, 또 팔 벌려 뛰기, 마운트, 또 이렇게 다양한 운동, 변형 걷기 등등으로 휴식도 취하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군요. 프로그램. 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